열정, 이 두 개의 축도 상당히 교차하고 있고, 또 국가 정부의 대응과 시민사회의 자발 대응이라는 축도 교차하고 있는데, 그 축 중에, 가치 중에 어느 한 가지에 우리가 몰빵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거나, 열정에 너무 집착하거나, 냉정 침착에 너무 집착하거나, 어느 한 분야에, 어느 한 지점에 너무 백대빵으로 집중하면 모든 인물들이 제대로 풀리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 말에 여러 주변 열강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놓고, 사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다양한 이야기마다 담론 무대, 주체 역량의 형성, 그런 것을 미처 개화와 자주와 세국과 자주와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우리 백성들의 힘과 뜻과 이야기가 하나로 모여지기도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이끌어내지 못하고 주변 열강들한테 유린당한 그런 100년 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둘러싼 새로운 국민적 위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정보를 모으고 사실을 확인하고 미래와 주변을 점검하는 시민들의 이런 담론마당이 충분히 형성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적 주체 역량이 꾸준히 성장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는 2019년이고 조금 있으면 2045년이 금방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1945년 이후 진정으로 한일 관계가 완전한 극일도 아니고 친일도 아니고 반일도 아닌 설립적인 평범하게 진정한 의미에서 컴플렉스도 벗어나고 적대감도 벗어나면서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과거와의 단절, 해방, 미래를 위한 도약이 2045년에 있기 위해서는 오늘 2019년 즈음에 이런 소중한 공간들에서 시민들의 이야기와 이성이, 지혜가 모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오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님과 김찬훈 국제관계학 박사님의 대담 형식으로, 또 자유로운 여러분들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우리 시민민주주의적 역량들을 점검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시간, 그리고 그런 매우 소중한 공간에 우리가 이 순간 함께하고 있음을 자부심을 느끼면서 대담을 시작하고 큰 박수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인호TV의 체인호 사회를 시작하는 사회를 봐주는데 감사드립니다. 체인호TV의 체인호님한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 대담을 시작하기는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정 교수님이 원래 KBS에 오늘 9시 반쯤에 생방송 출연 예정이 있었는데, 그 전에 또 하나 이제 7시 반에 출연 예정이 생겨서 여기서 50분에 떠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미리 구하고, 그래서 워낙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우리 성남 시민하고 같이 하시려고 와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그런 걸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갑작스럽지만 일본은 이제 작년 가을 겨울부터 준비를 해온 것으로 이해하는데, 우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는데 지금 전 국민적인 분노도 일고 있고 정부도 이제 다방면
수출 규제에 대한 의도나 배경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부터 우선 남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본은 실질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면은 누가 보기에는 작년 10월달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우리 사법부의 그 판단에 따른 이 변화 속에 일본이 이를 거부하면서 위에서 판단이 이행되는 거에 대한 저항을 표출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가지고 정세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우리 정부의 그 대응이라고 하는 게 일본이 보기에는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일본의 어떤 결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를 풀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세운다면 문제는 아마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 숙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될 겁니다. 대신에는 사실은 나중에 얘기가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게 단지 이 피해자와 가해 기업 간의 그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것을 불법으로 많이 규정하고 거기서 나온 인권의 침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규정하고 그것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에 굉장히 깊은 추이까지 들어가서 문제를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외교 노력도 이 여러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조금 그런 노력은 우리한테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이거를 만일에 그냥 놔둘 경우에는 일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국제 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뚝이 무너지기 전에 일단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센 조직으로 나온 거죠. 약간 여기서 어폐같이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소에 일본이 어쩌면 저런 행동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식으로 의구심을 가진 행동을 결국에 일본이 했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센 조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화된 위기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직은 그 위기가 현재화되지 않은 그러나 앞으로 그 위기가 현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의미에서는 아직은 저강도의 위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강도의 위기. 그러나 그 저강도의 위기이지만 그 저강도의 위기를 세게 보여주기 위해서 센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부분 우리 산업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이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제품 세 개를 치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째려보면서 손을 올린 건데 아직은 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데가 지금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핵심적인 데를 보이고 있지만 이거보다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아파할 수 있는 데가 딱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째려보면서 이 손을 올릴 텐데 그러면서 여기 손에다가 무슨 돌도 잡아보고 여러 가지 위협할 수 있는 물건들을 잡을 겁니다. 저는 이대로 보면 칼 같은 것도 한번 잡을 수 있는 펜스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외치는 거는 일본 스스로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는 일거에 거기까지 가는 거는 좀 힘들긴 하더라도 그래서 뭔가 한국이 압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나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커다란 배경이죠. 배경이고 일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입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동시에 또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보냐면은 일본이 생각하는 한국이 아닌 한국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조바심 또는 더 이상 이 상태가 진전해가지고 일본이 생각하는 불리한 구도로 이게 들어가는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정치, 경제, 역사가 다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혼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경제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경제적으로 한일 간의 국력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1960년 체제가 만들어질 때 50년대, 60년대
있었는데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의 교차는 여러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감각을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엄격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에서 회복하지 못한 경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반면에 일본은 이른바 고도 경제 성장을 막 시작해가지고 60년대 중후반 가면은 독일을 제치고 이 자본주의 이 국가를 가운데서 미국에 이어서 제2의 경제 강국으로 구성하는 데까지도 가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1965년에 국교를 정상화할 때에는 거의 세계 2, 3위권의 경제 대국과 아직도 그 전쟁의 사명을 걷지 못한 그런 최빈국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만났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 90년대 OECD 가입을 했고 2000년대, 2010년도에 우리가 산업화를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가면서 일본과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고 부분에 따라서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일본이 역전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게 되면 굉장히 일본이 아직은 일본이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좀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게 하나 판단하게 일본에게는 위기의식으로 다가왔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있었던 아주 비근하게 작년에 있었던 한반도 통합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행되면서 일본이 아주 편안하게 자기 앞나라처럼 생각했던 그런 국제 질서를 변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규칙 기반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냉전이라고 하는 통해 가지고 이른바 자유주의 진영이 만들어낸 질서입니다. 그게 이제 지구화를 통해 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지금 확대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러한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은 가장 편안했다. 거기서 이 생존을 모색할 수 있었고 그렇게 큰 군사력이 아니어도 생존을 모색할 수 있었고 그 가사적인 협력에 끌어내서 일본이 경제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건 어쩌면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규칙 기반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전쟁을 전제로 했던 체제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던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남북 간의 대치구도를 평화 번영의 협력의 관계로 바꾸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의도지만 일본은 여기에 이 남북 간의 이 대립의 전선이라고 하는 게 전제로 만들어진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편했는데 이게 바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또 한편 갖게 됐던 겁니다. 자, 경제적으로 12년, 3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 이 국력의 수렴 현상, 그 다음에 일본이 편하게 생각했던 국제 질서의 변화, 거기에 더해가지고 작년 가을 연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 이른바 2015년 합의를 거의 파기한, 실질적으로 파기하는 수준으로 갔던 겁니다. 화해치유재단의 해체라고 하는 걸 통보를 했고 거의 그와 동시에 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게 내려가지고 한일 간의 65년 체제라고 일본이 생각할 때 안정적인 체제가 변화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고요. 이러한 역사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총체적인 질서 변화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일본의 주류 세력이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류의 가장 중심에 있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독단적인 그런 정부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었던 그런 수상 강자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평소에 일본 같으면 작년 정도까지 일본 같으면 그렇게 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아베가 군대를 가지면서 행동에 나선 것이 이게 수출 비전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일본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일시적인 그런 의미도 갖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시적인 세계사적인 국제 질서적인 그런 시공간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예. 빨리 가시려고 아주 많은 말씀을 한꺼번에 다 하시네요. 예.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단순하게 수출 규제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성장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전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는 전략적인 어떤 계획이랄까 방향, 행보에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작년 아까 잠깐 말씀하신 작년 가을에는 진짜 아베가 굉장히 괴로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10월달에 대법원 배상 판결이 있었고 11월달에 화해재단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12월달에는 우리 강경파왕이 초계기를 베이다를 조사했다고 논란이 싸움이 거의 한
달 반 정도 계속됐던 거고. 굉장히 곤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어 있고, 실제 그 당시에 이제 아베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아베가 3년임을 했던 이제 9월달에 총재 선거 때도 거의 지역 기반이 이제 405표가 투표를 하는데 250표를 상대방이 이제 가져갔어요. 물론 이제 총재는 되긴 했지만 국회의원표가 많아가지고 가끔 지지 기반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개헌의 이제 어떤 방향이나 이제 실현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여러 가지 공개적인 전술도 많았던 것 같은데, 결국 어떤 그 와중에 이제 우리 한국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환경들이 이제 끊이지 않게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제 아베가 판단한 행동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작년에 대법원 판결 났지만 그 전에 12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파기환송됐죠. 그때 이제 김능한 대법관이 건국의 심정으로 판결한다고 할 정도로 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은 비록 한일 협정에서 정부 간의 이 어떤 정치적 논리로 타결됐더라도 사법부의 이제 판단은 역사적으로 존중해야 될, 또는 당사자에 대해 존중해야 될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거를 짓밟고 유린한 이제 현재 일본의 테러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될 거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약간 돌려서 지난 5월부터 아베가 이제 북일 정상회담을 적극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북일 국교 정상화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지지를 지난 6월에 G20에서 트럼프로부터도 받아냈고, 시진핑 주석으로부터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야기한 것을 이제 확인해서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어떤 입지 이런 것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 수출 규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동북아 질서의 어떤 변화에서 일본의 문제를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주도적인 액터가 되겠다, 행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사실은 여러 가지 숨은 의미들이 있지만 사실은 숨은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뭐 의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처음에 쳤었는데, 그런 의도가 포함되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그러니까 한일 간의 관계라든지 지금의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압력만이 아니라 이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주도적인 그 질서 형성자로서 이 행위자로서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신호탄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은 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문제를 컨트롤하면 된다, 뭐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트럼프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거기서 당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구상하는 커다란 이 뭐랄까 지역 부상 전략으로서, 지역 상품 지역 전략으로서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걸로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는 그런 지역 부상 전략이 있는데요. 그거는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일본의 안전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음과 동시에 미일 동맹이 만약 깨질 경우에 트럼프의 미국으로 대표되는 그런 미일 동맹에서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국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신해서 어떤 질서를 일본이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면에 동시에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의 플랜 A와 플랜 B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플랜 A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걸어가지고 일본이 생각했던 그러한 다자적인 질서에서 빠져나가는 미국, TPP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포괄적 경제협력 동반대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미국이 먼저 열심히 그걸 갖다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다자적인 그런 경제적 질서가 있었습니다. 부상이. 근데 트럼프가 등장하자마자 거기서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가니까 일본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미국이 빠져나가도 일본이 지도국이 돼가지고 미국이 빠져나간 TPP, CPTP라고 하는데 약간 작은 TPP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거기서 기다리자. 그래서 미국을 설득해서 여기 들어오도록 기다리자라고 하는 게 이 미국이 빠져나가는 초기에 일본의 부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일 동맹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빠져나간 트럼프가 이제는
우리 일본한테도 알리지 않고 일본의 어떤 그런 범위 바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랑 만나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플랜 A로 가는 거는 어쩌면 힘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플랜 B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없을 경우에 동아시아, 일본의 범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얘기돼가지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가를 일본의 전략가를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그동안에 약간 대립돼 있었던 그런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 나가는 게 일단 하나 전략입니다. 해칭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와의 관계도 그렇게 회복시켜 놓자. 뭐 영토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발전의 정도의 한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러시아와 악순환 해놓자. 그래서 푸틴과 열심히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일 관계도 굉장히 험악한 관계까지도 갔었는데 그 시진핑과도 관계를 개선시켜 놓자. 중국도 여차하면은 이게는 전략적인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만들어 놓자. 그래서 작년에 중일 관계가 굉장히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반전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인데 원래 이 동아시아에 굉장히 그 전통적으로 이익을 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이 지역에서의 이익을 추구했던 나라들이 사실은 구제국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그랬고요. 사실은 영국이나 프랑스도 지금도 여기에 어느 정도 이익을 갖다가 창출하고 여기에서 어떤 그런 국익 경쟁에 참여하려고 그러한 힘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맞물려가지고 사실은 동아시아가 이제는 리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이 액터들의 각축장 비슷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의 관계도 좀 만들어 놓자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은 신영일 동맹이라고 하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태평양에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섬들의 굉장히 중요한 요충 중에 프랑스의 식민지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도 해외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예요. 많은 식민지는 저기 아프리카에 있지만은 남태평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모국에서부터 이러한 식민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물자를 그리고 수송하는데 동원되는 그러한 선박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지도를 펼쳐놓고 일본이 누구랑 협력할 것인가 생각하면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의 관계, 프랑스와의 관계도 회복시켜놓고 발전시켜놓고 미국이 빠져나갔을 때 여차하면 이 사람들을 주의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본의 질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영국, 프랑스가 다음에는 러시아와 중국도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일본은 어떤 일본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일본이지 아름다운 일본, 과거 일본의 영광을 갖다 되찾겠다. 아베와 주변에 있는 일본 회의라는 사람들이 그런 영광을 되찾겠다는 사람들이다. 일본은 보수익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러한 일본 이미지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한반도를 거점으로 삼아서 대륙으로 저벅저벅 군합발을 가지고 막 들어갔던 일본이거나 아니면 1930년대 후반에 이른바 군부가 이 독재 군국주의 국가 일본을 만들어가면서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어서 아시아의 맹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일본과 이런 두 개의 일본 이미지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일본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자의 시기가 있어서 그러한 일본을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일본이 보이면은 바로 그러한 일본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는 박수 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봐야 할 것은 정말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사이에 있는 일본입니다. 1920년대 일본입니다. 우리가 올해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1919년이라고 하는 거에 주목을 하죠. 이게 이제 8.1 강화회의입니다. 그때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이 제국주의에 의해서 침략하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희망을 걸고 거기에서 이 독립을 위해서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레닌의 그러한 새로운 어떤 그 대안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적인 대안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상황에서 일본은 8.1 강화의 회의에 승전국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피폐해진 상황에서 미국도 일본도 한 번도 이 전쟁에서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승전국으로서 새로운 강국으로 구성해서
이 유럽에 피폐했던 나라들을 대신해서 20년대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갔던 중심 국가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입니다. 더구나 윌슨이 민족차별주의를 얘기를 하면서도 국제연맹 만들어 놓고 미국은 빠져버렸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고립이라고 해요. 빠진 그런 상황에서 국제연맹을 무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 국제협조주의, 여기서 국제협조주의라고 하는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협조입니다. 이러한 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라고 하는 5대강, 여기에 독일은 끼지 않죠.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니까요. 이런 5대 강국의 일원으로서 세계 질서를 주물락주물락했던 그러한 일본이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베와 아베 주변 사람들의 속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시선을 우익으로 빼앗기지 말고 우익이 빼앗겨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축상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은 어쩌면은 굉장히 고도의 계산력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현실적인 어떤 일본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경계하려면 아베와 아베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려면은 죽창을 들 것이 아니라 고도의 계산력이 가능한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일본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길게 얘기해. 많이 못 가시겠네. 아니,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일본이 이제 새로운 질서, 특히 이제 사실 구조적으로 이제 미국에 많이 종속돼 와서 외교든 경제든 해왔던 것이 맞는데, 그래서 이탈했을 때 어떤 질서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것인지 이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노력해도 국제 질서에서는 이제 정치력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정치력은 군사력이 대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상 국가 아닌 보통 국가 하는 거가 일본의 이제 군국주의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참여선거 때도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어쨌든 개헌은 이제 안 되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열린여당인 국민당이 반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개헌은 안 되더라도 개헌의 차이대를 변경하는 게 그런 식의 개헌이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사실상 이 몇 년입니까? 14년에 헌법구절 재해석해서 자위대 파견이 가능하겠고, 15년에는 이제 관련 법제를 개편해서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국회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분쟁이거나 동맹국 요구하면 파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심지어 그 다음에는 헌법구조는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고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내렸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미 이제 개헌에서 이루려고 하는 이제 군국주의적인 어떤 보통국가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군국주의적인 보통국가라고 하면 저는 조금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평가를 하다가 과잉되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군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유보적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군사적인 보통국가를 추구하는 그러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추동력을 가지고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서서히 글로 변화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목표했던 건 2015년도에 이른바 이 안보법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이 하나의 증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걸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각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청하면은 일본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놨는데, 여전히 헌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한 어쨌거나 일본이 만약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를 적어도 외양으로 가지고 있고 내실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있는 한, 평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한, 이러한 법제도가 움직여 나가기 위한 이 최종적인 제동장치들이 거기에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제동장치를 여기서 빼겠다라고 하는 게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헌법 개정을 함으로써 조금 더 자위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나라를 좀 만들고 싶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이게 군국주의로 가는 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고도 좀 별로 싶어서 보자면은 자유롭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가장 옆에서 약하게 보이는 한반도, 한국 국가가 이를 막 들어올 것인가? 그 아마 좀 군국주의 일본의 이미지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겠죠. 그렇지만 일본은 저는 일본이 지금 우일기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그런 것들을 표상으로 강조하지만은
일본은 근대 이후에 우일기를 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던 국가긴 합니다만 지금은 낙조에 들어가 있는 국가라고 봅니다. 뭐 낙일기라고 일본어 사실 답변인데 저쪽 서해 바다에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건 동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본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우리하고도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건 일본이 당분간 한 20-30년 동안에 극복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구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특히 이제 전후의 단괴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1947, 8, 9년도에 태어났던 이 굉장히 덩어리로 크게 많이 태어났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지금 딱 은퇴해가지고 앞으로 얼마 동안에 75세 이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퇴해서 65세가 되는 것과 75세가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75세가 되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사회보장비가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재정 적자인 나라가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보장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일본이 정말 정작 속으로 지금 앓고 있는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저출산 고령화여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데 진짜 일본 혼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돼가지고 이 국가를 막 침략해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이거는 꿈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 꿈에 집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일본 회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거는 적어도 계산기를 튀기는 사람들이 이건 꿈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른 일본입니다. 어떤 일본입니까? 지금 중국이 구성하고 있잖아요. 군사 대국으로.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는 북한에서 뭐 미사일 날린다, 핵 개발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죠. 그런데 상황에서 일본은 이 여간에서 벗겨지지 않는 그런 헌법이라고 하는 거에 제동이 있어가지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일본이에요. 그럴 때 일본이 기댈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미일동맹이잖아요. 근데 미일동맹은 이거는 비대칭 동맹이에요. 미국이 1등국이고 일본은 2등 국가입니다. 헌법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가가지고 피를 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와 땅의 교환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피를 흘릴 수 있는데 너희들은 보장주는 게 땅이니? 그러면은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건 불평등해. 너희들은 땅을 주고 우리는 가서 피를 흘리지만은 우리가 하고 싶은 데 가서 피를 흘리지 너희들이 요구하는 데 가서 우리가 피를 흘릴 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으로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도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할 때 피도 흘려볼게.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이 되어서 미국으로부터도 좀 더 확실한 안전 보장을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헌법 개정하고 일본이 전쟁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 미국으로부터 신임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군사적인 보통국가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군국주의의 일본과 달리 안심할 수 있는 일본이냐? 그건 아닙니다. 어쩌면 더 복잡하고 더 힘의 그러한 상대국으로서 일본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꿈꾸고 있어가지고 지 능력도 안 되는데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저벅저벅 나가겠다 그러면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쉬운 일본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더 복잡하고 더 이 층위가 높은 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일본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번 조치도 그러면서 굉장히 다 각도로 다 층 위에서 복합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일본이 갖고 있는 꿈을 깨줘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으니까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은 알아서 하십시오. 남 교수님이 이제 일간지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북일 평화 삼각형의 밑변으로서의 한일 관계. 그러니까 이제 10년도에 한일 합방의 불법성을 인정을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 돈을 이제 지불됐던 돈에 대해서 이제 배상금 형태로 이제 처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해서 지금 현재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일본이 동원된 세계 거기서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2017년도의 상황에서 한번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는 그 전쟁의 바로 직전까지 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를 했습니다. 전쟁의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이 불안한 그러한 생활을 강요받았었죠. 저는 이것이 전쟁의 위기가 강요하는 불명예스러운 삶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 명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 강요하는 불명예스러운 상태에서 탈피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삼는
그런 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의 위기를 만들고 있는 구조를 깨야 되겠죠. 그 구조는 저는 전후의 두 개의 전후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두 개의 전후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냉전이고 하나는 정전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우리는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식민지 극복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남아있는 과제를 던지고 있고, 정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전쟁의 극복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지 못한 평화의 과제라고 하는 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연결되어서 하나인 것입니다. 냉전과 정전이 한반도에서 하나로 중첩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위기를 보조시킨 게 2017년도에 우리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걸 풀어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동시에 이걸 풀어나가는 것이죠. 두 개가 사실은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중과제라고 합니다. 하나의 과제는 냉전의 숙제, 이거를 일본과 푸는 것, 식민지 유죄를 일본과 푸는 것이고, 또 다른 숙제는 정전의 숙제, 북한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서로 유기적인 하나로 보고 풀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것을 완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국은 오랫동안 굉장히 그 상식적으로 편안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관리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요. 그리고 그것은 이른바 한미일이라고 하는 안보 삼각형 속에서의 생존을 모색해왔던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냉전 속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또 다른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서 일본을 민족주의의 어떤 그러한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은 여태까지 성공하지 못한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야 되고, 한일 관계를 개선시켜야 되고,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이러한 양쪽에서의 관계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북한과 일본이 연결되어서 이러한 세계변이 온전하게 존재하는 그러한 평화의 삼각형으로 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공유되는 공유되는 변이 뭡니까? 한일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미일 안보 삼각형의 변이었던 한일 관계를 남북일 평화 삼각형의 한 변으로 이거를 바꾸어 나가는 노력, 이것이 대일 외교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예컨대 비핵화를 위한 일본의 협력이라고 하는 걸 이끌어내는 노력으로서 북일 국교 정상화를 우리가 가운데에서 추동해내는 그러한 노력. 이거 지난 우리의 대일 외교의 하나의 축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서 만들자. 그래서 한일 역사선언, 북일 역사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1965년 체제를 극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일본에게 제시하고 일본을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북일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지역에 동북아시아 비핵무기 지대화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보자. 이거 꿈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일을 위한 그런 전 단계로서의 노력을 여태까지 해왔고 상당한 정도 높은 수준에서 이런 걸 갖다가 양자 관계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공동선언에서 비핵평화의 가치를 사실은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 작년에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우리가 동의를 했고, 사실 2002년도에 북일 공동선언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통한 비핵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북일 간에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간에 공유하고 있는 이런 비핵평화의 가치를 적어도 핵무기로 지금 여기서 안전보장하겠다고 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북한도 잠재적으로 핵무기가 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있지만 그거를 이제 비핵화하겠다는 게 우리 목표니까 적어도 이 세 개 나라는 비핵평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고, 그것을 엮어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미래에 아직은 현실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그런 미래의 자체적인 안보 협력을 만들므로써 남북 간에 일어난 평화 프로세스를 그 위에 안착시키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현재적 과제, 과거 분리의 과제, 미래 구축의 과제에 공이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 속에 일본을 갖다 끌어들임으로써 한미일 안보 삼각형의 한편 하위 체제로서 이 한미일 안보 삼각형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한일 관계를 새로운 평화 체제의 기초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막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현실은 위기의 근원으로서 65년 체제의 기원을 둔 이 경제 보복이라고 우리가 경제적 보복적 조치라고 하는 수출 규제 조치인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에 지금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강제징용이라 강제동원입니다.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우리 호명이라고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이 호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기정이 너무 약하다, 유약하다 그래가지고 좀 강렬한 그런 어감을 주자해가지고 호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학교를 들어갈 때 호독이라고 부르면 호독이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기정으로 바꿨습니다. 저를 갖다가 누구로 부르는가에 따라서 저의 이미지가 제 스스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기정이 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이미지의 기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호독이 그러면 어렸을 때 아주 그냥 걸걸했던 호독이가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호명의 방식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푸는가라고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직도 징용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만들어놓은 틀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만들어놓은 징용공의 문제, 그래서 청구권 협정의 문제, 청구권 협정 2조의 문제, 이렇게 놓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서 일본의 논리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법을 갖다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로키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만 우리 국민도 거기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징용의 문제는 그래도 법적인 그러한 장치가 있어서 그 법적인 장치 하에서 이 손실을 보았던 사람들에 대한 손실 보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의 법적으로 보면 보상 같은 것이기도 하고 재산상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었다. 불법적인 상황에서 법이 제대로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그러한 행동 속에서 손실을 입은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전혀 이 격이 다른 문제로 우리가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근데 이 배상의 문제를 일본 사람들은 지명의 문제, 청구권의 문제, 인사적인 재산의 문제 이래가지고 지금 청구 협정으로 이미 다 풀린 건데 왜 이거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내린 문제와 이 지금 일본이 지금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수준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해답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남북일 평화 삼각형의 문제로 같이 결국시켜서 이야기하면 좀 더 해야 될 일도 많고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 당국자들은 뭐 열심히 뛰어다니겠지만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한 말씀 해주시면 마무리해 주시죠. 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지금 떨어지는 행보입니다.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 보복적 조치라고 하는 거,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세게 나와가지고 일본이 그 완력을 가지고 이렇게 막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일본이 마지막 힘을 발휘하면서 지금 뭔가 해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가련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좀 조바심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보조도 잘 안 맞아가지고 헝클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행동도 이건 어떻게 보면 잘 뜯어보면 그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거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안별로 이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각적이고 다층적이라고요. 다행히도 일본은 지금 이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이고 원론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은 그렇게 문제를 풀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굉장히 축소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엊그저께 지금 저 제자만 해가지고 우리 WTO 대표를 가지고 굉장히 잘 대응을 했습니다. 경제 논리로 들어온 거는 경제 논리에서 격파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안보 논리로 가져간다고 하면 안보 논리를 가지고 격파하면 됩니다.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법적인 논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헷갈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본이 계속 지금 법적인 논리를 가져가지고 국제법 위반이 번역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도 국제법 위반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본에까지 들어가면은 일본이 굉장히 공공에 처할 만한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차분하게 좀 전략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면은 극복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이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배경으로서요. 근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 만큼 커다란 문제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겁니다. 장기적인 문제를 우리가 못해 지금 이 국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미시적인 문제요. 1+1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제안이었고 일본은 플러스 알파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역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플러스 알파라고 지금 얘기되어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법적인 판단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하겠다. 사법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과 일본 기업이라고 하는 민간에서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해법이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푸는 게 이게 맞다. 그래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알아서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화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의 논리에 따른 법적 논리에 맞는 그러한 해결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번 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한 이상,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헌법에 합치하는 판단이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1965년 기본조약체제와 이 청구협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해석에도 맞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이른바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 일본이 해석하는 걸 그냥 맞추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근본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 법적인 논리에 따라서 법적인 판단이 법의 그 근거를 가지고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면으로 우리는 지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해법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해결하라고 하는 일본의 요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1 알파라고 우리가 얘기되어 있는 것처럼 뭔가 정부가 여기서 조금 더 전진한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무언가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충돌이 생기겠죠. 충돌이 생기면은 이 역사 문제에서부터 정치, 경제, 안보 문제로 막 확산돼가지고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진행될 겁니다. 그건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타협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 하에서 우리의 이 새로운 모습을 갖다가 지금까지 정부가 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으로서 해결을 함으로써 일본이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원하는 그러한 현명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이거는 법과 법이 부딪힐 때 행정의 영역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법의 논리와는 별도로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우리 행정부가 해야 될 그러한 외교 노력입니다. 외교 노력으로 가기 전에 국내적으로 행정적인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게 저의 새로운 제안입니다. 그래서 1+1 알파가 아니고 1+1 /알파, 즉 트랙을 달리해서 새로운 트랙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이 정부가 강조하는 역사 인식에 서서 그 원칙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시점,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해오지 않았던 그런 노력이 있다. 무슨 얘기냐? 1910년에 이미 우리 정부가 있었고 그것을 법통으로 우리가 개설한 나라였었는데 그것이 헌법에도 이미 그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헌법을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모든 정부들이 50, 60, 10 포함해가지고 모든 정권이 이거에 대해서 맞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우리 강토 안에서 신음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었고 외국이 와가지고 이른바 강제 농업 동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정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물론 독립운동을 통해 가지고 광복군 같은 그런 군사력을 동원해서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노력에 임하면서 피해를 받던 국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임시정부의 1조에는 임시원장 1조에는 대한인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조직한다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인민이 있었고 그러한 국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시정하고 해오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고 그것을 전쟁 이후에도 광복 이후에도 그것을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이 강제 동원의 문제는 우리가 먼저 선진적으로 인권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과 별도의 입장에서 이걸 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본 정부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국제법 위반 상태에서 일본이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마지막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만 더 알려주세요. 일본이 지금 국제법 위반 상태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구협정 2조에 따르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은 공이 외교 보호권이라고 하는 걸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외교 보호권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본이 마땅히 이 민간의 영역에서 일본이 해야 할 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가가지고 설명회를 열면서 여기에 응하지 말아라 라고 해가지고 빗장을 걸어놓고 있는 것은 일본이 이걸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이 외교 보호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외교 보호권 발표를 구상하고 있어서 국제법 위반 상태에 지금 일본 스스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를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빗장을 풀게 하고 피해자와 가해기업이 만나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갖다 열어놓고 그것으로서 현금화가 아닌 다른 방식의 해결을 갖다가 해결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